다음으로는 208쪽에 있는 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작품의 지은이는 개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왼쪽에 개랑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면 조선 중기의 기생이에요. 조선시대의 시조 작품은 양반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양반들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기생, 기녀들의 시조도 많다고 했었죠. 개랑 역시 조선 중기에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기녀 중에 한 명이고요. 특히 기생이라는 특성상 사랑하는 인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이별의 슬픔, 그리움과 같은 보편적인 정서가 많이 드러나죠. 나시조도 그런지 한번 초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벌써 상황을 나타내는 분명한 시어가 나왔죠. 지금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화우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화는 백꽃이에요. 하얀색 꽃인데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는 비우자죠. 그럼 이화우는 뭘까요? 하얀 백꽃잎이 비 내리듯이 떨어지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화우의 뜻을 정리하면 비 오듯 떨어지는 백꽃, 백꽃잎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화우, 그러니까 하얀 백꽃이 비 오듯이 흩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형상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혹은 느껴지는 걸 우리는 심상, 이미지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어가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뭔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그리게 만드는 경우에 우리는 그걸 하강적 이미지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하강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에서도 모란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고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날 때는 주로 어떤 쓸쓸한 분위기를 고조하고 싶을 때 하강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요. 이화우 흩뿌릴째, 때라는 뜻이고요. 백꽃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때, 그 계절은 언제일까요? 꽃이 떨어지는 시기, 늦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화우, 즉 백꽃은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늦봄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별한 상황이었고요. 중장으로 가보면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라고 있어요. 추풍 낙엽도 많이 등장하는 시어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추풍,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나뭇잎을 의미합니다. 뜻을 메모해 두었다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추풍 낙엽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 가을 추자가 쓰였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주는 시어죠. 그리고 떨어질 낙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추풍 낙엽이라는 단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헤어질 때는 백꽃이 막 떨어지더니 지금은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초장과 중장을 읽고 뭔가 마음이 조금 더 아팠어요. 왜냐면 이별을 봄에 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까지도 날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저도 날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죠. 늦봄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 화자가 사랑하는 인과 이별한 후에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초장과 중장으로 이어지면서 봄에서 가을,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화자의 이별의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오랜 시간만큼 그리워했다라는 거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뀔 동안 이렇게 슬퍼하고 아직도 그리워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켜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종장을 볼게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화자의 외로움, 그리움, 슬픔이 아주 잘 드러나는 행이었는데요. 먼저 이 천리라는 단어를 볼게요. 실제로 화자와 이미 떨어진 거리가 딱 천리여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천리는 화자와 이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시어예요. 정리해보면 임과 떨어진 공간적 거리 혹은
물리적 거리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어에서 이 둘이 정말 멀리 있구나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화자가 천리라고 이야기를 한 건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지금 임과 이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이별로 인한 심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몰라도 이별한 상황이니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마치 천리에 있는 것처럼 이미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외로운 꿈만 자꾸 꾼대요. 님은 만나지 못하고 외로운 마음만 자꾸 들고 있어요. 외로운 꿈이라는 부분에서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쓸쓸함, 이별의 슬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시는 굉장히 전형적인 연모의 시예요. 그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비 오듯 떨어지는 벚꽃,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잎처럼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쓸쓸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요.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더 심화시켜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하면 이별한 상황에서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녀 개랑이 쓴 나시조를 정리해 볼게요. 역시 3장 6구 4음모 시조의 형식이 엄격히 지켜진 세 줄짜리 짧은 시였던 평시조였고요. 화자의 정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감상적이라고 하고 애상적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슬플 애자 생각 상자예요. 슬픔에 잠겨있는 화자의 모습이 떠올리면 모두 애상적이라고 해요. 이화우, 추풍 낙엽 같은 자연물을 제재로 활용했고요. 주제는 임을 그리는 마음. 이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 시적 형상화 방법은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거.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 역시 이화우와 추풍 낙엽을 활용했다는 거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라시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으로만 되어 있는 시조인 반면에 다시는 1수, 2수, 4수라고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조 여러 편이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 있는 연시조예요. 그래서 한눈에 봤을 때 마치 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연시조는 여러 편의 시조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조는 제목이 없지만 연시조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경우가 많아요. 다시의 제목은 만흥이죠. 우리 교과서에 만흥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은 찰만자, 흥은 흥취할 때의 흥자예요. 흥겹다 할 때의 흥자죠. 따라서 제목인 만흥의 뜻은 흥겨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흥겨움이라는 건 되게 여러 상황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은이가 윤선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흥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윤선도는 우리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작품도 많이 지었어요. 윤선도의 대부분의 작품은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선도에 대해서 알아두면 작품을 이해하기 더 쉬워요. 화면에 윤선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요. 유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래서 윤선도의 대부분의 작품은 강호가도, 즉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들이 많고요. 그런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선도의 노래는 대부분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파묻혀 살지만 속세에 나가서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이런 삶도 즐겁다. 안빈낙도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안빈낙도의 뜻, 가난하지만 편안하고 즐겁게 지낸다.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감이 드러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윤선도의 사상이 만흥에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1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흥은 총 6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1, 2, 4수가 실려 있고요. EBS 수능 특강에 만흥 전문이 실려 있으니까 강의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1수의 초장부터 시작할게요.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진노라 하니. 산수는 산과 물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산수는 정말 딱 산과 물만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산수, 바위가 있는 곳 아래 집을 짓고 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산수는
자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산과 물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그 일부만을 가지고 자연이라는 의미를 함축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해요. 우리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에서 패는 지혜나 지식을 의미해요. 지혜나 지식처럼 큰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것의 일부인 펜을 가지고 그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일부분을 통해서 그 전체를 함축하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학에는 이렇게 자연을 대유한 표현들, 산수 혹은 산수 강산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일부러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대유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산수강, 그러니까 자연 속 바회,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띠집은 띠집, 그러니까 초가집을 말하는 단어예요. 윤선도는 유배 생활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양반 사대부고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 아주 좋은 기와집에 많이 살았는데 이 시의 화자는 자연 안에 초가집을 짓는데요. 이 초가집은 이걸로 보아 화자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소박한 삶을 말하는 거겠죠. 당시의 초가집은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런 초가집을 자기가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네 글자가 생각나야겠죠. 네, 바로 안빈 낙도의 삶입니다. 윤선도의 가장 주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장의 산수라는 단어, 띠집이라는 단어는 모두 자연 속에서의 어떤 소박한 삶을 의미하죠. 중장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힌트를 주자면 화자는 그런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어떤 다른 삶과 대조를 자꾸 하거든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대조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세속적인 삶, 부와 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 물질적인 삶을 의미하겠죠. 만흥에서는 이렇게 자연,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시어와 세속, 욕망을 추구하는 속세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장으로 갈게요.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기가 지금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짓고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놈들. 어떤 걸 모른다는 뜻일까요? 자연 속에서 그렇게 소박하게 즐기는 삶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모르는 놈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해요. 여기에서 그런 자연 속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아까 보여준 대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안빈낙도의 삶을 모르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모르는 또는 세속적인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비웃는 반응에 종장과 같이 말했어요. 어리고 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여기에서의 어리다는 영하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캬함의 뜻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시골에 사느라 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의 뜻에는 그것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이 내 분수인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바로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또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초가집 짓고 산다고 비우는 사람들한테 그래, 니네 눈에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겠지. 어리석은 나한테는 이게 내 분수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속으로는 너네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일수만 읽었는데도 화자, 윤선도가 지향하는 안빈낙도의 삶, 자연 속에서의 삶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화자의 밥상에 막 비싼 고기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값이 저렴했던 보리밥 그리고 산에서 자기가 캐서 먹을 수 있는 풋나물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밥 풋나물은 화자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산수, 띠집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죠. 중장을 가보면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인데요. 밥을 소박하게 배불리 차려 먹은 후에
집 근처에 바위 옆에 있는 그런 얕은 물가에서 실컷 재밌게 논대요. 바위 끝 물가도 역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겠죠. 초장과 중장을 보니까 화자가 자연 속에서 굉장히 즐기면서 소박하지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알 줄이 있으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즐기는 삶이 아닌 그 나머지 일은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남은 일이 의미하는 건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반대되는 삶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속세에서의 소박한 삶의 반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밥 먹고 물가에서 놀면서 즐거운데 그런 속세의 부귀영화가 부럽겠느냐? 부러워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난 속세에 미련이 없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 윤선도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이 시 속 화자는 그런 속세의 부귀영화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자연 속에서의 삶만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장에서 시적 형상화 방법, 표현 방법이 하나 나왔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속세 삶이 부럽지 않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끝냈어요. 설의적 표현, 서리법이 사용됐죠. 화자는 역시 자연 속에서의 삶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수와 2수에서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4수로 가볼게요. 누고셔 삼공토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누고셔 누군가 삼공은 삼정승을 의미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정승, 삼공이라는 단어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속적인 어떤 부귀영화와 관련된 시어겠죠. 속세에 엄청난 권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도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사예요. 비교격인 보다를 의미하는데 누군가가 이 삼정승보다 낫다 하던데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누굴까요? 화자의 생각에 삼정승보다도 나은 존재, 네, 자연이겠죠. 만승은 천자의 자리거든요.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해봤자 자연보다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권력보다 자연에서 노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 가볼게요.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이 약떴더라. 이제 와서 헤아리다. 생각해보니 이거 주격조사죠. 소부와 허유는 사람 이름인데 소부와 허유가 약돋더라. 뜻은 영리하더라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서 소부와 허유는 고대 중국의 인물들인데 어떤 권력 욕심이 없어서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서만 살았던, 그러니까 자연을 벗삼은 삶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부와 허유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살았다더니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걔네가 완전 영리했네. 걔네 말이 맞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장과 중장, 삼정승의 얘기, 소부와 허유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한결같이 예찬하고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장에 이 모든 걸 압축하는 주제어가 나와요.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애라. 임천하능의 뜻은 임천, 수풀과 내천이죠. 이것도 역시 자연을 대유한 표현이고요. 한가로운 한자, 흥취의 흥자,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한 흥취를 말해요. 삼공이고 만승이고 이 임천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이 기쁨을 비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노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천하능은 화자의 지향하는 가치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주제어인 거죠. 이 사수에서는 어떤 정서까지 느껴지죠? 화자의 자연 속에서의 지향과 그런 자연 속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까지 느껴져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2, 4수 만흥을 정리를 해보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즐기면서 한가롭게 사는 삶에 대한 지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수에서도 나왔고 지금 4수에서도 서리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죠. 서리법을 통해 이렇게 자기가 지향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통일된 주제의식을 지니는 시조가 여러 개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어요. 이 작품이 연시조다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윤선도의 만흥을 정리해 본 건데요. 갈래상 연시조라는 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연 친화, 탈속, 자족 모두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어휘들이에요. 특히 윤선도의 만흥처럼 조선시대 양반사대부들의 자연 친화적인 흐름, 강호가도의 시가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다, 탈속, 세속에서 벗어났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탈속, 자족, 여기에서는 안빈낙도라는 단어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물화일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여기에 물은 자연물이에요.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물화일체라고 합니다. 그럼 라시로 가볼 건데요. 라 시조가 가나 다의 시조들과 다른 점이 확연해 보이죠. 지금까지 배운 시조는 어쨌든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짜리 작품이었는데 이 시조는 일반적인 시조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3장 6구의 시조 형식에 파괴된 시조, 그리고 한음보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파괴된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했어요. 라시조가 바로 사설시조고요. 초장, 중장, 종장인데요. 보는 것과 같이 중장이 일반적 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나게 많이 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반들은 시조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사설 시조는 평민들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전하는 대부분의 사설 시조는 작자가 정해지지 않아요. 작자 미상 작품이죠. 이 시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한번 초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 창이라는 단어는 창문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창문을 내 가슴에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종장까지 읽은 다음에 해결해 보도록 하고 초장에 드러난 형식 표현상의 특징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초장을 읽었을 때 좀 다른 것들보다 은율감이 더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뭔가가 반복됐다라는 건데 우선 창이라는 시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단어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창 내고자 비슷한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이 세 번째 걸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어절이 같죠. 그런 걸 우리는 A, A, B, A 구조라고 해요. 우리 고전 시가나 민요에 이런 A, A, B, A 구조가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장으로 가볼게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자기, 수돌자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보자. 고모장지부터 열장지까지는 장지문의 다양한 종류들이에요. 암돌저기, 수돌저기는 그 창문의 손잡이에 해당되는 돌 부분이고요. 배목걸새, 장도리도 모두 창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창문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결국 화자가 이 시조에서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로 창을 내고 싶다라고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열거를 하죠. 열거하는 의도는 즉 열거의 표현상의 효과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화자가 가슴에 창문을 얼마나 내고 싶은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창을 내고 싶은지 종장에서 완전히 분명해져요. 이따감 하 답답할 재면 여다져 볼가 하노라. 해석하면 이따금 하 너무 답답할 때면 마음에 만든 창문을 열고 닫아볼까 한다. 화자는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었죠? 너무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뭔가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마음속에 뭔가 울분은 차오르는데 그거를 해소할 곳은 없고 그럴 때 가슴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시의 화자도 정확히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이 너무 답답했나 봐요. 내면적인 고뇌, 고민 같은 게 아주 가득 찬 것 같죠. 하소연할 데도 없고 풀 것도 없으니까 그 답답한 가슴에 창을 내서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하면 가슴에 창을 내서라도 그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 울분 같은 걸
해소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시였어요. 그래서 화자가 자기 마음속에 내고 싶다던 이 창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내면적인 고뇌를 해소해주는 매개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창을 낼 수도 없고 창을 낸다고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화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매개체인 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열거법도 역시 내가 너무도 답답해. 그 답답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창의 재료들을 열거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했다라는 효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열거법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법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작품의 주제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해소하고 싶은 마음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시조와 관련해 하나의 개념어만 마지막으로 더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봉산탈춤 하면서 해학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해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예요. 뭔가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러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그런 안 좋은 점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태도예요. 우리 흔히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해악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이 작품의 화자도 오죽 울분이 많이 쌓이고 마음이 답답했으면 가슴에 창을 낸다고 했겠어요. 사는 게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면서 고무장지, 쇠살장지, 들장지 어쩌고저쩌고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면 그 창문을 여닫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어떤 힘든 삶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해악성이 돋보인다, 해악이 드러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사설 시조에는 이런 해악이 드러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라작품을 정리해 볼게요. 시조라는 중장이 굉장히 많이 길어진 사설 시조라는 점에서 가나 다 작품과 달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방금 설명했던 해학적 그리고 그런 힘든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의지적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이 핵심어로 등장하고요. 작품의 주제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 작품은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문학성을 획득했고요. 또 비애와 고통을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웃음으로 승화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인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208쪽과 9쪽에 있는 시조 4편을 모두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활동지를 지금 선생님의 설명과 필기를 바탕으로 색깔펜으로 내용을 보충해 주세요. 활동지의 내용을 보충해서 활동지를 완성하셨죠? 활동지는 등교날인 6월 29일 월요일쯤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선생님의 설명과 필기를 보면서 보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번부터만 어떤 내용을 확인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가시조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를 떠올렸다는 거, 이제를 보면서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를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탄이라는 정서가 보이지만 배기와 숙제가 고사리도 캐먹으면 안 됐다고 한탄하는 것에는 자신의 지조와 절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죠. 나시조에서는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임과 내가 헤어져서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너무 그립고 외로워서 외로운 꿈만 꾼다. 이런 구절에서 화자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드러나는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한 상황에 대한 슬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다시조에도 화자의 정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삶의 지향점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초가집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게 내 분인가 하노라, 내 분수인가 하노라, 면함은 일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 라는 부분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이 드러났죠. 그리고 마지막 사수에서 화자의 진짜 마음, 임천한흥이었죠. 이 부분에서도 자연 속에서 논의는 삶에 대한 즐거움이 드러났습니다. 라시조에서 화자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할 제면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화자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라는 정서가 잘 드러났었죠. 또 창을 내고 싶다, 창 내보자 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어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필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시적 형상화 방식, 즉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가시조와 다시조에서 서리적인 표현이 나타났었고요.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한 거는 가시조의 수양산이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시어가 등장한 작품은 뭐였죠? 나시조의 이화우와 추풍낙엽이었죠. 하강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나시조의 이화우, 추풍낙엽에서 드러났고요. 반복법은 마지막 라시조에서 창이라는 단어의 반복, AAB, A 구조의 반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 가에서 라 중에 찾으셨나요? 바로 나시조의 천리가 바로 거리감을 나타냈죠. 사실 공간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했고요. 다음으로 대유법,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 방법이었어요. 다시조인 만흥에서 자연을 나타내는 산수라는 단어가 대유적 표현이었고요. 해악성은 라시조를 얘기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창문을 만드는 소재의 나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슴에 창을 낸다는 참신한 인식 자체가 해학적이기 때문에 작품 전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열거법도 역시 라였고요. 고사를 인용한 건 가시조의 배기와 숙제, 고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2번은 교과서 212페이지 학습활동 5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의 설명과 필기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학습활동에 정제된 답안을 올려둘 테니까요. 그거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